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9일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10일 이제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9일 밤에도 풍선을 살포하긴 했지만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긴장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지 않겠다라고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고요. 또 주말간 어제 또 있었던 내용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 등 11개의 상임위 민주당이 이제 가져가면서 또 7곳도 지금 남았는데 7곳도 만약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다 이제 야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남기시면 소개해 드리고요. 박지훈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네. 또 이날 권익위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해당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법정 시한을 몇 번을 연장을 했죠. 하면서 6개월간 조사를 벌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 안 된다. 이런 법적인 내용이라면 사실은 바로 해소될 뻔한 상황 같은데 네. 또 한 개는 이번 이 발표가 기습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을 잘 살펴보면요. 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에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권익위는 최대 90일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2차례 이상 연장하면서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또 결론을 내린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까지만 보더라도 권익위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었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 자체로도 석연치 않지만 또 어제 있었던 일을 잘 살펴보면 윤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기로 한 날 이런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결 처리를 한 만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연말에 네덜란드 이후에 한 7개월 만에 지금 해외 순방이고 순방 가자마자 이런 결정 딱 내려서 이상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권익위 결정 민주당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강서를 자처한 거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권익위 결과에 대해서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근길에 꽃길을 깔아줬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출국한 날 발표가 이뤄진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겁니다. 네. 또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명품백 수수 사건뿐만 아니라 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모두 밝혀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권익위 이제 사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이 사건 검찰의 몫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 검찰 조사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선 이 권익위의 발표가 있은 뒤에 약 1시간 뒤에 검찰이 짧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난달 초 김 여사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또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잇따라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남은 건 이 명품백이나 청탁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김 여사 본인인데요. 쟁점은 이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을 윤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지 또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칸님 앞으로 공직자 말고 배우자가 뇌물 받으면 위법 아니네. 공직자는 이렇게 대놓고 받으라 이런 내용인가 글 주셨고요. 채윤님도 오늘 토마토 박변하고 달려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칸님, 구룬진 하느님, 최정규님, 그리유미야님, 3355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여야 원구성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앞서서 그 11개 상임위원장 공개를 했었는데 선출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네, 어제 국회는 여야는 네. 저녁에 본회의를 좀 늦게 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운영위, 교육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11명의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로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가반에서 국회원 구성하는 거니까 사실은 뽑으면 그만인 거예요. 다만 관행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관행에 따라 가지고 합의를 보고 끝까지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시간을 좀 돌려서 본회의 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본회의 전까지도 계속 회동을 했었어요, 여야가. 그렇지만 안 된 거네요. 불발된 거네요.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막판 릴레이 회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한 건데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어제 오후에 2번이나 만났었습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후 저녁 9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열기 위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의 변동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라면서 본회의를 개원했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렇게 협상이 불발되자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의원들이. 또 그 전에 본회의 열리지 못하도록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잇따른 릴레이 회동도 결렬되자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의장실 앞을 점거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섰는데요. 네. 그러면서 협치 파괴 책임 있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국회 정신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점거 농성 50여 분 뒤에 의장실 내 별도의 문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서 본회의장으로 향해서 본회의를 열어서 포결을 진행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으로 이동해서 규탄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21대 국회는 반쪽 개원에 그치게 됐는데 특히 야당 단독으로 개원이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21대 국회에 이어서 2회 연속으로 반쪽으로 국회가 출범하는 좀 오명도 안게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 11개 상임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가져가게 됐고 7개 상임위원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개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 뭐 대응책이 있나요? 네,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등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10시에 의총을 추가로 열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좀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원구성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180석의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이때도 보이콧 카드를 내밀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저번과 같은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서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또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 이런 구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례로 어제 공정언론 특위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고 네. 연금개혁 특위는 개혁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벌였는데요. 이처럼 나머지 특위들도 이번 주에 당정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21대 국회도 반쪽으로 출범했으니까 22대 차이는 좀 있습니다. 21대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여당인데 싹쓸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여당은 국민의힘이고요. 상임위원회 구성 협조하지 않는다. 이게 또 어떻게 또 비춰질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부분 같은데, 자, 오늘도 배동호님 또 오셨습니다. 배동호님, 전현주 기자님 반갑고요. 이렇게 글도 주셨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오나르도 빈치입니다. 박경직님, 짱짱님, 최정규님, 남프로님 댓글 주셨습니다. 아유,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보죠. 석유 얘기입니다. 석유, 가스. 요즘 가장 또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그 백브리핑 한다던 산자부가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국내 자원 개발 역사에 대한 것이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좀 안 이뤄져서 네.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에 10일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관련 백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각종 의혹 및 현실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직접 해당 부처 차관이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공지였는데요. 하지만 취지와 달리 백브리핑을 약 2시간 정도 앞두고 기자단에 배포된 자료는 국내 자원개발 역사와 또 자원개발 생태계 관련 예. 내용이었습니다. 예. 정부 관계자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도 준비 중이었으나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당초 이 부분에 대한 백브리핑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료는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에 출입기자들은 산자부의 백브리핑에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산자부 2차관은 오후에 또 다른 자료를 만들어서 백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약 90분 동안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배포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포함해서 동해 가스전 개발에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해명을 담았습니다. 네. 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고문의 그 논문 인용 횟수를 언급을 하면서 이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좀 대변하는, 두둔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해당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사실을 계약 시에는 몰랐다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각종 의혹과 의문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혼란을 더욱더 키우고 의심을 많이 사게 하는 그런 대처로 보입니다. 지금 뭐 체납된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국내든 특히 국외라면 더더욱이나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계약을 하는데 수의 계약조차도 다 법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다 받고 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은 또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옛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 등등. 지금 최정규 님도 그렇고요. 지금 최윤님, 프레드 킴님 1일 1해명인데 1일 1의혹이 생성된다 이렇게 글도 주셨고요. 자, 여윤님은 전현주 잘한다 이렇게 글을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잘한다 이 말 좋아요? 좋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석유 가스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명이 될지 진짜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윤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쇼미더 민심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15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첫 공개 방송인 만큼 재미있는 코너 또 풍부한 또 많은 사은보험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화면에 QR코드 아니면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또 이번 주는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 또 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예. 국정운영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이틀간 조사해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일단 물어봤는데 네. 긍정이 29.4%, 아하. 부정 평가가 65.8%였고요. 예. 지난주 같은 조사를 보니까 27.8%가 나왔었는데 예. 소폭 오른 것이고 부정 평가는 67.1%였었는데 반대로 소폭 내린 겁니다. 이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게 아니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역순으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주말 사이에 민심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참고로 여기 그 여론조사의 이번 표집 정치 성향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정치 성향이 좀 그렇죠. 과표접이 됐냐 안 보수냐, 됐냐. 뭐 진보냐, 중도냐.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가 296명, 네. 진보가 251명, 중도가 476명이어가지고요. 진보 보수 어떤 정치 성향으로도 쏠리지 않은 과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영 센터장님, 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좀 있을까요? 이번 평가 관련해서. 지난번 조사에 뭐 한 2%포인트 차이니까 네. 사실 본질적인 이제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물론 보자면은 뭐 이제 하락 흐름들 나쁜 상황에 있었던 것인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추가적인 하락을 막은 측면은 막은 있는 거죠. 건 있다. 이제 그 영일만 네. 관련한 가스, 이제 예. 이슈가. 석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제 언급까지 한 국정 네. 브리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얘기까지 하고 미디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의혹의 시선도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긍정적인 시각의 관점의 기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이슈나 뉴스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반영이 상당히 사실은 제약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매우 이제 미미하거나 반영 자체가 거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좀 특이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이제 약간 반영이 있는 것이긴 할 텐데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또는 여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전폭적으로 이제 그것을 긍정평가해줄 근거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그 변화가 크게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또는 이 이슈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의혹의 시선, 불신의 시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지 않다 이 말씀인데 뭐 20%대입니다. 조금 올랐긴 했지만 뭐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지만 많이 오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 어제부터 지금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 순방 대통령 부부가 떠났는데요. 이게 해외 순방이 국정동력 반등 또 다음에 조사했을 때 좀 국정평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에디터부터. 뭐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보자면 그 외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집권 3년 차까지도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 부부가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크고 작은 이슈들, 뭐 논란들도 있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랬고 김건희 여사 유럽 그 쇼핑 논란도 그랬고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의 어떤 해외 순방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이제 요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쓰리스탄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 드리워진 어떤 대통령 부부, 대통령 개인의 또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좀 대중의 관심에서 좀 지워지고 해외 순방 그 자체만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국내 이슈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 앞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동해 석유 개발 논란도 살아 있고. 액트지오 관련 논란도 살아 있고 뭐 석유공사 해명이나 어제 뭐 산자부 브리핑도 제가 봤는데 좀 여전히 좀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는 기자들이 뭐 거부하고 보이콧하고 했으면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전히 뭐 오물풍선으로 인한 대북 확성기 국면도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건 권익위의 결론, 김건희 여사 관련 건과 해당된 이 결론이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더 집중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일단 토대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반등 모멘텀이 이번에도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잖아요. 정말 작년 연말에 가고 한 7개월, 반년 후에 지금 가는 상황인데 실제로라면 좀 이렇게 해외 순방 가고 이러면 좀 뭔가 올라가고 국정동력 반등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제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목 효과,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을 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미디어가 이제 그것을 계속 조명을 하는 시작부터 만나고 하는 부분들 하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그거 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많이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면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들이. 그 다음에 그 경우가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어떤 이제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른바 지도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 내용 분명하게 모르지만 근데 거기다가 어떤 뚜렷한 계약을 맺잖아요. 성과가 있잖아요. 성과 효과라고 이름 지을 텐데 그거 덧붙여지면 뜨는 겁니다. 이제 한 5% 이상씩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뭐 많이 이제 역대 대통령 나타났고 특히 제일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갈 때마다 올라갔어요. 나갈 때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네,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외 순방 갔을 때 이런 효과를 얻은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내 상황 그러니까 때문에 그랬나요? 그 경험이 이제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주목 효과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대충 신문으로 보거나 9시 뉴스, 8시 뉴스 보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비중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주목 효과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주목 효과도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이 상황에서 해외 순방으로 인해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국내 이슈가 많다고 얘기했고 또 지금 짚어주셨지만 지난주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해서 포항 앞바다에 그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이거 사실 상당히 이게 이슈가 큰 이슈긴 한데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기대감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기대감을 보니까요. 네.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뭐 연관돼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슷하네요. 예. 세부적인 걸 보니까 예. 기대감이 높다가 26.2%고요. 기대감이 낮다가 60.1%, 잘 모르겠다가 13.7%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민 과반수가 그러니까 별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3, 40대 호남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층 그리고 국정 부정평가층, 진보층에서 높았고 네. 중도층에서도 60.7%가 이게 이제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근데 기대감이 이제 반대로 높다는 응답은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이고요.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층, 뭐 당연히 국정 긍정평가층, 보수층에서 높았던 것이어서 이 결국 지켜보면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도를 언급했습니다만. 처음에 잠깐 그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도, 네. 신임도, 믿음 이런 것들과 좀 연관지어서 과연 석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금요일에 심지어 액트지오와 석유공사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주사가 이 정도의 수치라면 국민 절반 이상이 뭐 어쨌든 대부분 계층에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지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윤희용 센터장님. 그래도 이 포항이잖아요. 울릉 포항 네. 영일만 쪽이니까 TK 지역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어떻습니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있습니다. TK 지역에서 예. 이제 이 조사에서는 44.1%의 오. TK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대감이 높다라고 예. 이제 응답을 했고요. 44.1. 기대감이 낮다라고 하는 응답 네. 48%. TK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아.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기잖아요. 지역, 우리 앞바다, 지역 앞바다에서 이제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하게 사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대감이 낮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다려서 지하철역에 들어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별로 기대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네. 상당히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약간 신뢰가 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석유라고 하는 이제 그 전통 자원, 전통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저는 변화된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를 이렇게 먼 바다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후위기 얘기하고 뭐 아리백을 얘기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는 시각이 상당 부분 저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TK 지역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한 40% 가까이가 기대감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조사인 경우에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 싫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치? 기대감이 거기서 나오면. 낮다라고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게 60%가 나왔다. 전국 조사에서. 네.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좀 짚어주셨지만 이 동해의 석유 발표 이거 대통령의 지지율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기대감도 낮다 이게 더 많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의혹이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발표 앞으로 국정 운영에 호재가 됩니까? 악재가 됩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영식 호재, 악재.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여론조사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대통령께서는 하셨다고 저도 믿고 싶은데 글쎄요. 갈수록 의심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제 산업부가 해명한다고 해서 봤는데 여전히 액트지오의 전문성도 강조했지만 세금 체납 부분을 몰랐다라고 인정을 그것도 문제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죄송하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안 있는 되죠. 사안이 아니어서 뭐 물론 제 오른쪽에 이제 법조인이 계십니다만 국가개혁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의 입찰 참가 자격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본사 소재지의 국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이에 버금가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걸 누락시키고
심지어 산자부 차관이 몰랐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국고손실죄라든지 배임죄까지 적용해서 뭐 최소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지금 법률적 판단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자면 이건 지금 액트지오 관련권 그리고 석유공사권, 이 동해석유 개발권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걸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신임 도와도 신뢰 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다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모 언론 보도가 오늘 나온 걸 또 보니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아브레우 박사가 텍사스주에서 개인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명되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구멍이 지금 숭숭 나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뭘 발표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뭔가 시작부터 발표 때부터 의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또 기대감을 좀 하는데 부정적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결과가 네. 좀 빠르게 나타나는 사안이다. 아니면 조금씩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 끌고 가면서 그렇죠. 기대감을 높이고 긍정적 효과를 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추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상황일 텐데 그때까지는 오로지 야권이나 미디어의 공세에 해명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만약에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 기대감이라든가 긍정적 평가가. 그럼 비판이 있더라도 조금씩만 떨어지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거 버틸 수 있는 종잣돈 미천이 있는 것이거든요. 밑에 있는데. 근데 지금 미천이 없는 상황에 비판만 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뭔가 이제 반전을 가져오려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반대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제 배경이 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거니까 대통령이 효과를 가져가야 된다. 이제 직접 발표함으로써 예. 그런 시각이 이제 있고 또 한 가지 시각은 되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이제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했다고 대통령이 하는데 직접 발표했다 책임지려고. 네, 근데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예. 생각되기는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산자부에서 이제 이것을 해명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해명을 한다면 일반 공무원 담당자, 실장, 국장 정도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장관이나 차관 정 정무직들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이 부분 걱정되는 그 산자부 공무원들의 두려움, 걱정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 얘기를 했다가 네. 본인들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회사 근처에 어떤 뭐 다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네. 건물을 하나 세운다든지 뭐 국가기관이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발표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유능합니다. 그리고 네. 절차를 잘 지키고요. 과정상 투명하게 하고 다 공개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가 드러내고 있고 대통령 발표 이후에 전부 다 수습을 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를 한 게 맞구나. 산업부 장관 차관도 잘 몰랐겠구나. 아하.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심지어 언급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뭔가 유능하지 않았나라는 일단 불신이 그렇죠. 국민들에게 생기다 보니까 이 뭐 하급 단위의 공무원들을 넘어서 정무직 공무원들 대통령까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 신뢰도 문제가 너무 커서요. 이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대목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이 특검 국면입니다. 저 대통령 또 국민의힘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김정수 여사 특검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예. 결과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김건희 선생님께서는 김건희 특검과 김정수 특검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동의한다가 39.1%, 동의하지 않는다가 49.3%, 잘 모르겠다가 11.7%였었는데요. 네. 동의한다는 의견도 뭐 39%였지만 동의하진 않는다가 10% 더 높았고요. 50대 이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과반이었고 60대가 동의, 부동의가 비슷했고요. 70세 이상은 뭐 동의가 더 높았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이 비동의가 더 높고요. 영남권은 오차 범위 내였고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비동의가 더 높고 개혁신당은 지지층이 비슷하고요. 네. 보수층이 동의, 진보층과 중도층은 비동의가 더 높았습니다. 자, 결국 한 49대 39, 그러니까 50대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지역이나 지지 정당별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사안은 네. 뭐 지지 정당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네,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78.8%니까 아. 압도적으로 이제 이것에 동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었던 상황에 맞벌 성격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5%가 네. 동의한다. 이제 동시 특검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무게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졌냐 할 때는 이제 중도층 여론을 이제 봅니다. 네. 중도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33.8%. 근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5%니까 아. 절반 가량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약간 맥락이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것을 동시로 특검 가져가는 것은 어쨌든 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빌미를 주고 그 방어했던 논리 깨지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 당내에서 이제 이것이 이런 흐름으로 기조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승희 여사 특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물타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 김정숙 특검 드라이브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이제 이 네.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해서요. 짧게만 정리해보자면 이건 국민의힘이 득을 볼 수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여당이 특검 주장하는 경우가 제 기억에 많이 없고요. 여당이 특검을 주장한다. 없었던 것 쉽지 않죠.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고. 반대하죠 특검을 통해서. 이거 야당의 이제 전유물이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특검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분으로는 수사를 지켜보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 이제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 관련 건은 실제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결국 국민의힘의 논리 모순에 빠질 수 네.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이 가장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 특검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 특검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실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에 성일종 사무총장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즉 우리가 논리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건 좀 오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의원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점, 이거 이제 하나 짚고 싶고요. 세 번째로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국고손실죄나 배임 등의 혐의를 지금 거론하면서 이 내용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내식 논란이나 옷감 논란 등에 이제 따라붙는 것들인데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현 정부 기내식도 같이 공개해라. 네? 그 누가 더 많이 먹었겠느냐 비교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현직 대통령 부부만 또 다른 의혹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이거와 법적인 부분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김정숙 여사는 초청장 받은 게 확인이 됐고요. 김정숙 여사가 6,200만 원 기내식을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푸드파이터인 게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6,200만 원씩 먹었으면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이제 100보를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지금 문체부가 하고 컨펌을 기재부가 네. 해주잖아요. 김정숙 여사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상대로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조간을 보니까요. 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김정숙 여사 수사에 또 들어간다고 봐서 해서 이 수사의 속도면이나 이 수사의 타이밍을 보면 이 물타기라는 비판 아까 이제 박지훈 앵커께서 해주셨는데 뭐 물증과 증언 또 증인 목격자가 다 있는 사건과
이 전 정부의 여사건과 비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네. 특검은 윤희원 센터장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거론을 했잖아요. 네.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로서는 어쨌든 이제 당원들의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슈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디어에 주목이 되고 또 당원들의 호응을 얻어갖고 그것을 이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이슈 제기인 측면도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장이 어젯밤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7일 날이 이제 구성 법적 기한인데 조금 뭐 끌다가 결국은 어제쯤 만료가 됐는데 저희가 질문도 이것도 드려봤어요. 국회 원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이제 쟁점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질문해봤는데 박 앵커.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회 기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네.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가 36.2%였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맡아야 된다 50.3%였습니다. 네. 민주당 주장에 대한 동의가 더 많았다라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많았네요. 50대까지는 민주당이 맡아야 하다가 높고요. 60대는 오차 범위 내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맡아야가 높았다고 하고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고 높고요. 부울경도 심지어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가 과반이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부분 있을까요, 센터장님?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예. 사실은 야당도 이게 좀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여론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전통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없던 조사 결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이것을 독점한다. 네.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더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식한다라고 하는 비판적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왜냐면 기대감이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야당 의견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례적인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들은. 그럼에도 이제 어제 11개 상임위 단독으로 지금 민주당 처리했습니다. 협치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남은 이제 7개 상임위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뭐 보십니까? 남은 상임위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7개 상임위를 원칙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국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원만하게 좀 양보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마저도 싫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그대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는 일을 해야죠. 일해야죠. 일하는 국회를 좀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이 여론조사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밥그릇 싸움 뭐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투표해서 22대 총선이 이제 마무리된 지 시간 훨씬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시잖아요. 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늘 해오셨던 부분이니까 네. 잘 협조하셔서 11대 7로 18개 상임위는 잘 논아 가지셔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당이 약간 외통수에 이제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론의 역풍이 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전에 엄청난 선거 때도 이제 센 그 공세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하야니 탄핵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거에 이런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만 됐더라도 역풍이 부는 시대가 사실 최근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네, 맞아요. 아무런 이제 요동이 없는 상황이면 그거보다 훨씬 이제 지금 낮은 단계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여론에 이제 강한 역풍이 불어서 이제 야당이 공궁한 상황이 된다. 네. 그래서 상황이 다시 논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4.8%, 네. 국민의힘이 30.2%, 조국혁신당이 12.6%, 개혁신당이 4.8%, 새로운 미래가 1.5%, 진보당이 1.3%, 기타 정당 2.9%, 지지정당 없음이 10.3%였고요. 네. 잘모름이 1.5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 뚜렷한 변화는 없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1.6%포인트 상승해서 30% 복귀했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여전히 굳건히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짚어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당 지지율은 네. 이게 잘 변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일주일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 이번 주는 이 오늘은 이 당, 내일은 이 당 이럴 수는 그러면 이제 없는 그분이 거잖아요. 약간 이상한 분이 예,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제 정당 지지도만큼 잘 안 변하는 지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13% 내외 네. 이제 이 흐름들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도 5% 내외 이 흐름들 약간 뭐 수치상의 0.몇 퍼센트 차이는 있지만 네. 그 흐름들 이제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상의 큰 변동은 이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주목한 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기타 정당 뭐 이런 걸 합치게 되면은 범야권 지지도가 50%를 살짝 넘거든요. 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법사위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목이랑 비교해 보면 범야권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총선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보다는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범야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말인즉슨 아무튼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모습을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응답층이 거기에 좀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둘째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다지선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보다 살짝 뭐 그와 같거나 살짝 높거든요. 네. 그 말은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할 말은 좀 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여론조사 응답층의 또 기대 또한 걸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으로서는 사실 이제 이 국면에서 이제 의회 이제 구성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야당이 강경하게 나가는 주도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견제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도 사실은 야권에 비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권의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한 대중적 여론도 지형도 상당히 여당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의회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야당과 이제 이렇게 야당의 뭐 반박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독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어서 나가기가 지금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론상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좀 짧게 쇼미더 사심 코너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왜 첫 국정 브리핑으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여론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쇼미더 사심입니다. 좀 보시면 지지율 올리기 위해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25%로 나오는 게 뭐죠? 네, 천공 얘기가 나오네요. 이 땅 아래 석유가스 많아요. 요 했던 예. 천공 유튜브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가 댓글만 하나 몇 개 좀 짚어주시죠. 예, 방송에 허락될 수 있는 댓글은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거지요. 네. 특권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하지만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자원 개발로 눈 돌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영 센터장님,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방송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어떻게 눈에 자꾸 띄어요? 케미가 잘 맞아요. 저만 그래 보이나요? 사이가 좋습니다. 이 방송 저 방송에 있어서 오늘도 좀 기대. 이거 끝나고 바로 또 다른 방송 있잖아요. 가시는 거 맞죠? 사실 이제 저는 좌파가 아니거든요. 좌파 아닙니까? 좌파 아니죠. 뭐 예. 진보하고 좌파는 또 다릅니다. 예. 다르고 또 진보를 보는 시각도 예. 저는 이제 기존의 민주당 운동권들하고 달리 저는 자유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좌파는 아니잖아요. 보수. 저 원래 20대 중동? 때는 좌파였죠. 예. 네. 근데 뭐 나이를 먹고 이렇게 세상 경험을 쌓아서 살다 보니 굉장히 많이 가운데로 와 있고 네. 양쪽을 다 보고 예. 그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네. 그런 균형감 때문에 두 분을 같이 이제 모시고 또 많은 저도 20대 때 극좌였습니다. 극좌였습니까? 많이 온 거네요, 오른쪽으로. 완전 바뀐 거죠. 자, 오늘도 좀 좋은 평론, 또 좋은 이야기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사실은 2018년 이후에 6년 만에 재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이게 당분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북 확성 방송 재개했다가 좀 안 하는 걸로 했던 부분,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재개한 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 그 이유를 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재개한다는 것은 남북 관계에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나마 중지했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중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원히 재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영원히 가능하면, 왜냐하면 남북이 그 평화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고, 물론 북한이 이렇게 저렇게 무슨 뭐 핵실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그 풍선을 날려서 쓰레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뭐 해코지 또는 뭐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형님 같은 처제도 이미 우월성이 증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선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남북 대결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잃거든요. 북쪽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맞대응하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제적인 문제에 큰 상황이 안 생기는 건데, 이걸 맞대응해서 경색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가진 게 많은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북 확성기는 북한한테 되게 치명적인 겁니까? 북한에서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치명적이라는 부분이요. 확성기를 듣고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설득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미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상황이라든가 자기들과 차이가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됩니다. 24km까지 최대치 이제 날아가는데요. 옆에 있으면은 뭐 작은 물건들이 흔들리거나 깨질 정도로 이게 음파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영양상의 문제 이런 부분, 또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오물풍선 받은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거기에다가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면요. 김정은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존엄이잖아요. 그래 일반 주민들은 뭐 김정인 욕하나 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로 치면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이 권력층들은 자기들의 존엄층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막 쌍욕하고 이런 것 자체가 듣기가 힘든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북쪽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듣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있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 전체주의 국가의 차이인 거죠. 네. 불편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대북 확성기 재개했다가 어제 밤에는 이제 취소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김철근 총장님께서 정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뇌피셜. 네. 근데 뇌피셜도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이 외국에 놀러 갔거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좀 제가 보기 놀러 간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 본인이 대통령이 놀러 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놀러 갔느냐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방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다시 판단하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순방 중이니까 잠시 이거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네, 그렇게요. 두 번째, 미국에서 어떤 의견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전형적인 이제 전략적 인내, 남북 관계가 더 이상 좋아질 필요도 없고 나빠질 필요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위기 관리 측면에서 미국 정부에서 저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그거 질문 드려볼게요. 설마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돌아왔을 때 다시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두 가지가 좀 다 뇌피셜입니다만은 뇌피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단기적인 거고 하나는 중장기적인 거가 같아서 재개가 언제 될지 나중에 확인이 되면 단기적으로 결국은 순방 때 좀 조용히 하라고 이런 것이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대북 확성기가 가능하면 다시 재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군의 판단이 중지한 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국민들에게도 그다음에 그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능하면 이게 재개되지 않기를 또 그런 요소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뭐 아마 많은 또 접경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요.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순방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올해 첫 순방 어제부터 5박 7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나섰는데요. 요거에 눈에 좀 띕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 에코백을 또 들고 뭐 플라스틱 도구 뭐 이렇게 적혔나? 그거 들고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제 공개 활동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에코백 일부러 보이게 들었잖아요. 일부러 든 겁니까? 네, 쇼하는 거죠. 쇼라고요? 저는 쇼라고 봅니다. 명품백 의혹 이야기가 나오니까 명품백은 기록물 보관 창고에 가 있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에코백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순방에 나서서 사진 찍고 있다는 것은 검찰 인사를 완벽하게 장악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향한 수사에 칼날이 조여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은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자꾸 놀러 진짜 놀러 가는 합니까? 겁니다. 왜 놀러 가는 건가 하면요. 3일 전에 국가안보실에서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3일 전에 구상 발표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도 몇 년씩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외교 행위고요. 실크로드 구상이라는 게 있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 국정과제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 하는 일,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분야 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3일 전에 했습니다. 검찰 인사로 완벽하게 검찰을 틀어막았으니까 이제 평소에 버킷리스트, 중앙아시아 탄탄탄, 실크로드 좀 여행 좀 가보자.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자꾸 놀러 얘기를 하시는데 놀러 간 겁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겠죠. 박준영 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 일견 그런 사태가 안 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수행원들 데리고 어딘가를 여사가 가는 게 사진에 찍힌다든가 그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바랄 뿐인데 글쎄요. 그런 우려가 다시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좀 이렇습니다. 지금 순방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히는 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근데 해외 순방 가면 네. 꼭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부 동반 아닐 경우도 있었잖아요. 과거의 전례 예전에, 보면 있죠. 예, 대통령이 혼자 가는 혼자 경우도 가는 있었고 경우도 있었죠. 예, 예,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거의 대부분 다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했는데 이게 그 외국 나가서 네. 영업사원 1호에 실적을 얼마나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부부가 같이 저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저런 기행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였지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상당 기간 그 언론에 보이질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재개한 게 며칠이 안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 결국은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서 그 재개하는 시점까지도 이렇게 고려해서 그 움직였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더군다나 저 에코백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국민을 거의 우롱하는 거죠. 아, 우롱하는 겁니까, 에코백? 우롱하는 거죠. 싼 거 많죠. 아니 네. 본인이 좋아하는 네. 백은 몰래 숨어서 받고 아, 예? 실제로 보여주는 백은 에코백이고 예.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제 결국 차라리 예. 아무것도 안 들고 서 있으면요. 차라리 안 들고 서 있으면 손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호바나 컨텐츠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데 그 지금 결국 명품백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국민권익위에서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전 종결 처리해 버렸어요. 이 저 에코백 저거를 또 보인 그날 권익위에서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권익위가 어차피 이제 정부 기관이니까 아하. 대통령 뜻대로 해주는 거죠. 근데 네. 권익위가 저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뭡니까? 뇌물수수 알선수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범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뇌물수수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가 국정에 관련된 부분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면 국정농단입니다. 농단이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검찰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네. 외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갈 때는 혼자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 그러네요 보니까. 가까운 데니까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가봤으니까. 그렇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 해외 선방은 김건희 씨의 평소 버킷리스트입니다. 다음에 어디 갈지 이제 짐작해 볼까요? 어딘데요? 아프리카 갑니다. 세렝게티,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갑니다. 왜? 평소에 하지도 않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46개국 모아서 했어요. 예. 이거 역대 이 정부에서 잘 안 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크로드 구상도 역대 정부에서 잘 안 하던 겁니다. 네. 이런 나라들은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급, 차관급도 한번 와줬으면 하고 난립니다. 늘 그 원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늘 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익보다는 그쪽의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예. 광물 외교, 뭐 자원 외교, 이거 실제로 별 실효성 없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 아프리카 열심히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딱 똑같습니다. 가봉 뭐 이렇게 기억이 똑같습니다. 납니다. 예. 그때 뭐 이순자 예. 여사가 같이 따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무슨 예. 백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저는 버킷리스트입니다. 이거 분명히. 야. 우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홍일이잖아요. 네, 김홍일. 그분이 검사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이죠. 김홍일을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갔고요. 예, 이제 지금 권익위원장은 예, 바뀐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예. 국가기관장이긴 한데 저는 이거 나중에 특검이 도입이 돼서 조사하면 이 네. 권익위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문제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종결 처리가 된 건지. 예? 그리고 이게 하필 그 외유 나가는 날 또 종결을 해주는 이유는 또 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왜냐하면 그렇지? 예. 그 외유 잘 다녀오시라는 선물을 한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부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단히 안 좋게 비치는 그런 일을 왜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수사를 받을 예. 수도 있다 이것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구성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어제 법사위 과방위 쟁점 상임위 비롯해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국회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회가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의 첫 번째는 뭐 민생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민생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럼 뭐냐?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가 국정을 팽개치고 두 부부가 뭐 외유나 다니고 가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해야 됩니다. 특검, 국정조사 등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일부,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일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요, 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임위 11개를 민주당이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당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고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는 뭔가 하면은 특검법을 받는 겁니다. 특검법을 받고 협상하자. 네네. 그러면은 제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나 국회라는 게 가성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공공성이라든가 뭐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우원식 의장이 네.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의장한테 이기면서 그렇죠. 추미애 의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나도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듯한 민주당의 지지층에 대한 소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장을 뽑는데 이른바 그 당원들의 투표를 20% 반영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굉장히 의식한 거 아닌가. 상당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물론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당연히 일하는 곳입니다. 네. 일하는 곳이긴 하지만 여야 간의 협상과 어느 정도 시간과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비칠까라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상임위원장으로 이미 당선이 됐죠. 정청래, 그다음에 방통위 과방이죠. 과방위 최민희. 이런 분들이 정말 적정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게 다분히 민주당 지지층에 완전히 소구하는 그런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거거든요. 국민적 입장에서 여야의 그 대립국민이 강화된 상황에서 적어도 중도층,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정도는 그런 사람이면 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용력과 그 협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당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의문이다, 그거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법사위 지금 가져가고 정청래 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됩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거 권한쟁의 심판도 해보겠다, 헌법재판소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국회법에 다수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법사위 문제가 이재명 방탄이다, 이건 뭐 전혀 근거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방탄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방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지적이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일 때 말인데 저 특수 상황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고 영화 넘버 3에 이럴 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비상 상황에는 제때를 써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때를 써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대로 놔두면 나라 망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단이든 뭐 끌어내리든 어떤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리 논쟁이라든가 또는 정책 논쟁보다는 리더십으로서 주도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선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도 당연합니다. 민주당도 보편적 사고를 합니다. 국회를 법리 논쟁이라든가 정책의 장으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다 행사하고 국정이 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견제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근본적인 하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성 상임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실토를 하시네. 뭐냐면 지금 결국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의 어떤 격변, 탄핵이나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조치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위는 일정을 잡은 국회 일정에 관련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관련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법사위는 만에 하나 그 탄핵 사태가 생겼을 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검사 일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조치라고 지금 박진영 원장이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네. 자 물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론 국회가 지금 야당의 절대 다수입니다. 192대 108이기 때문에 네. 국회는 야당 권력입니다. 그러면 국정의 양축이거든요. 국회와 행정부라는 게 양축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인사들로 강경하게만 나간다면 물론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 국민들에게. 그럴수록 야당이 더 포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야당이 포용해라. 왜냐?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내서 국회를 이렇게 가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국회에서 어깃장 넣겠다. 이러면 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네. 어깃장은 아니고요. 돌격이죠. 돌격입니까? 예. 어제가 이제 6월 항쟁 60 네. 그 기념일이었습니다만 우리 김철근 총장님 같은 경우도 학생운동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감옥도 학생운동 갔다 할 왔습니다. 때도 안에서 회의할 때는 학술부장, 기획부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네. 그렇게 주도하는데요. 앞에 나가서 집회할 때는 사회부장, 사수대장이 주도합니다. 네. 그게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이론 논쟁이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논쟁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돌격대장이라든가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앞에 내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요 측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9년 6개월 대북송금 혐의 등등으로 유죄 선고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이틀 이재명 대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무총장님? 1등을 때려야 자기가 1등하고 같은 격이 되는 거죠. 1등을 때려야 된다.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제일 높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뒤를 한동훈이 따라가고 있는데 본인 2등이니까. 예. 그래서 1등을 때려야 1등하고 같은 격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적어도 야당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항만은 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그건 이게 대선까지 겨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대선 또 생각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얘기하는 지금 전당대회와 향후 정치 일정에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검찰 칼끝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이게 항할 수 있을지. 검찰에서 이번 주 안에 이제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판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기소하겠죠. 기소할 것이다. 저는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보는데요. 네. 근데 이 판사의 이번에 판결할 때 화두도 그렇고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고요? 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표가 못 갔기 때문에 방북을 추진했다 그러는데 네. 그때 2018년 그 평양 가는데 명단을 누가 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짜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경기지사 데리고 가기 싫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기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나 뭐 북한 가겠다라고 쌍방울한테 돈 주고 하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해 줍니까? 아하, 예. 이거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잘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북한에 안 보내준다는 거 아는데 뭐하루 저기서 쌍방울에 돈 줘가면서 북한 가겠다고 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그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불가능,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다는 걸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황 자체가 황당무계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없잖아요. 김성태의 발언 외에는 뭐 중국 북한 가서 북한 통장을 압수수색을 하든지 털어오든지
김성태의 말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과의 관련성이 없는 독립적인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뭔가 찔리는 거야. 찔려서 그렇다. 다만 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이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건은 연관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건 뭐냐? 검찰 기소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다음 재판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적인 논리라든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가면은 아마 무죄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욕보이는 거예요. 악마화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됐다고 해서 네.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자꾸 뭐 재판이나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그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그 쌍방울 그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 뭐 이러저런 관계들, 사적 관계들 뭐 이런 것 저도 들은 바가 많습니다만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 대권을 바라보는 그 인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한번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그 성공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결코 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김성태가 애초에 소환될 때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소환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통장 조사해보면 다 나오니까 네. 무죄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저는 북한 문제를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 총장 가보셨어요? 갔다 왔죠. 네, 북한 저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두 분 다 북한 북한 갔다 왔는데 예. 대통령 허가 없이 북한 못 가요. 대통령 허가 없이 쌍방울 김성태 통해 가지고 돈 주고 가면 잠입 탈출입니다.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뭐 성남 FC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이 법리 논쟁은 있지만은 사실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대장동도 어쨌든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대북 송금 문제는 제일 황당무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김성태가 태국에서부터 소환될 때부터 뭔가의 형량 거래 의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합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은요, 서초에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 가입 좀 해서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